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겠죠? 엄마의 힘을 믿습니다. 두 아이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는 24년차 현직교사 이현옥입니다. 부모가 내 아이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너무나 부모 입장에서 꽃 같고 그림 같던 엄친아였던 그런 아이가 중학교 들어오면서 너무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당혹스러움을 표현하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내 아이는 정말 너무 새로운 모습이에요 하면서 당황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정작 내 아이의 모습을 진면목을 보고 있었나? 라는 의문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을 접해보면 초등학교에 졸업하고 중학교에 짠 입학을 하면 굉장히 엄마가 기대하던 그런 모습에 해맑고 정말 순수하고 그런 모습의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을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중학교 2학년 굉장히 부모님들도 무서워하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중학교 3학년 1학기 끝자락에 다르면 아이들이 또 달라져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정되고, 사춘기가 이제 끝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또 너무나 성숙해지고 안정적인 내 아이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런 변화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중학교가 변화의 시기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변화, 어려움들을 부모님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중학교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사춘기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회복탄력성 연수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 머리를 탕 치는 연수 내용이 있었어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새롭게 뇌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내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 정해진다. 그래서 정말 사춘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춘기가 변화의 시기인데 그 변화의 시기에 무엇을 경험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변화가 달라진다면, 나도 사춘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 아이,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정말 변화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성장도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와 닮은, 나와 비슷한 아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굳은 살이 발에 막 생겨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제 새끼발가락에 있는 굳은 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새끼발가락에 이런 식의 굳은 살이 생겼는데 내 아이한테도 똑같이 굳은 살이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너 걸음걸이가 잘못돼서 굳은 살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걸어야 해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이는 새끼발가락에 굳은 살이 있는 게 아니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있어요. 저와 비슷하게 좀 걸음걸이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 아이만의 방식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살펴보지도 않고 분명히 새끼발가락에 있을 거야, 나랑 비슷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내 아이가 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내가 경험했던 실수를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을 아이한테 투영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이 오히려 아이를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거죠. 아이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게 부모랑 약간 비슷할 수는 있지만 부모와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한꺼풀 이렇게 뜨고 보는 거예요. 아이야, 나랑 똑같겠지.
그래서 오히려 더 아이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슬픈 사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중학생 아이 중에 사실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친구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이 이제 학교에 찾아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어떤 아이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죠. 내가 학교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고 또 어려서부터 부모와 자녀로서 굉장히 많은 관계를 서로 주고받았는데도 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아이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그 아이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던 상황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뭐 이거는 부모가 관심이 없었어 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말하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진짜 아이한테 필요한 거,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비밀 꼭 지켜주세요. 선생님 제발 부탁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선생님이 어렵게 결심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의 대답이 대부분은 저희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생활 속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의 아이 모습과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 모습이 굉장히 달라서 그 간극을 좀 줄여주고 싶은데 양쪽 다 원하지 않아서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다 모든 가정마다 이유는 다 다르겠죠. 양상도 다 다를 것이고 사춘기나 뭐 반항에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와 시기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독 사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사춘기에 이런 갈등이 좀 폭발하기 때문이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부모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쌓여가는데 때로는 내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있고 또 때로는 부모가 나를 너무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거를 다 따라가지 못하겠다라는 부담감,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아이들이 사춘기에는 더는 못하겠다라는 것들이 팡 하고 터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이들이 자기 독립심이라든지 자기 주체성을 찾고자 하는 사춘기에 욕구하고 부딪히면서 부모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라는 이야기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 뭐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뭐 3, 4학년만 돼도 우리 아이 사춘기 온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양 상태나 신체 발육이 달라져서 또 그만큼 들어오는 자극이 많으니까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비해서 정서적인 지지나 지원은 부족한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진단해 봅니다. 아이들이 예전 같은 경우만 해도 대가족 제도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친척들이나 주변의 친지들을 만났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 해도 이웃에서 서로 왕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아파트 옆집과도 교류를 안 하고 그렇게 익명성 속에 사는 걸 굉장히 편애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접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것이 부모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현상은 부모에게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아이를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어렵다 하시는 부모님 많거든요. 나도 잘 모르는 인생인데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많고 그거에 비해서 아이들도 부모와 너무 긴밀한 관계를 갖다 보니까 사사건건 뭔가 지적받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 부모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영향을 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그만 것도 다 터치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때로는 압박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나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사사건건 엄마는, 부모는 나를 믿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아이가 성인이 됐는데도 자기 일 하나 제대로 못한다. 다 부모한테 물어본다. 어떤 분은 고등학생인데 엄마 똥 싸러 가도 돼? 라고 물어본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저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나 혼자 뭐 하나 못하게 다 간섭하고 가이드라인을 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부모하고 아이의 관계 굉장히 친밀해지면서 아이들이 나도 좀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나 혼자도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비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6대 언어가 있다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하고 있는지. 자, 밥 먹자, 자자, 씻자, 공부하자, 책 보자, 스마트폰 그만해라.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내 얘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 이외에는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밥 먹을 때도 너는 네 핸드폰, 나는 내 핸드폰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핸드폰을 보는 게 사실 편하기도 하고, 아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 쓸데없는 갈등, 부딪힘이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이런 생각으로 사실 그렇게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털어내고 자기가 정서적으로 힘들거나 뭐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롭다?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친구들하고도 관계를 갖는 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많은 트러블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단단해지는 부분이 조금 생략됐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게 초등학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쉬는 시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업무를 못 볼 정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얘가 뭐 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했어요. 계속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만 일러라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조금만 물코가 튀어지면 자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뭐를 좋아하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했고요. 선생님 저 수행평가에 몇 점 맞았고요. 이런 얘기를 쉴 새 없이 뿜어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섭다라는 게 오히려 편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이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들을 부모가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게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그 안에선 이유로 찾자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로만 많이 이루어진다는 데서 아이들이 또 공부 이야기야? 또 시작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모랑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쌓인 것도 원인이 되겠죠. 아이들한테요, 사춘기 아이한테는 길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짧게 이야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을 추천해요. 딱 좋아, 잘한다, 덕분에. 아이들한테요, 뭐 긴 말, 잔소리 뭐 이런 거 하시기보다 이 3가지 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딱 좋다, 그리고 잘한다, 네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가요 정말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길 것 같아요. 사춘기에서 지겹도록 들어봤던 말일 텐데요. 관계를 잘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자기 주도하는 아이로 으쌰으쌰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해요. 사춘기는요, 방금 출시된 페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라리 어때요? 붕붕 굉음을 내면서 막 달려나갈 것 같잖아요. 너무 멋있고 근사하죠. 그런데 이 페라리가요, 아직 주행검사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춘기에 뇌는 막 성장을 하는데 그 뇌에 길들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만큼 힘들지만 또 그만큼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는 마르지 않는, 마를까 말까 하는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거기에 글자를 새겨넣으면 어떻죠? 평생 가잖아요. 사라지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이해하고요. 그렇게 마르지 않는 시멘트의 글자를 잘 써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아이가 행복해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서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다. 엄마의 제안, 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분 좋게 하는 것. 그러면서 아이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딱 좋아. 잘한다. 덕분에. 라는 이야기를 활용하면서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들려주면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이 세계의 주인공이거든요. 더 잘해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서요. 아이가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뭐 까짓거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를 뒤에서 으쌰으쌰 해주면서 기분 좋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현명한 부모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 그리고 두 번째 뇌 변화가 생기게 되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아동기에 비해서 1000%나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불안이나 공포, 두려움을 관장하는 편도체라는 곳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감정적인 조절을 어려워하게 되는 거죠. 사춘기의 특징 하면 두 가지. 기술과정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라는 것들이 이 호르몬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상상적 청중,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 나는 주인공이야. 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특히 여자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왜 사춘기 여자아이들이 외출 한번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아이 혼자서 옷을 수십 벌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하는 게 나, 이렇게 하는 게 나. 이런 것들이 집 앞 슈퍼를 갈 때조차 그렇거든요. 그러면 너 도대체 나가서 누구 남자친구라도 만나니? 누구 만나려고 그래? 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아무도 안 만나는데도 내가 딱 나가면 마치 아이돌이 무대에서 이렇게 워킹을 하듯이 모두 다 나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춘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와 어울리는 친구들과 끼리끼리 어울리고 이런 문화가 생겨나게 되죠. 개인적 우화라는 건요, 이와 비슷한데 나는 유니크해, 나는 특별해 라는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또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나는 또래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일까, 특별하게 보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일로 생기는 것들이 바로 뭐 은어라든지 아이들끼리만 하는 아이들만의 문화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기존 질서는 잘못됐고 나는 이걸 깨트려야 돼.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정서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생겨나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왜 제인 스테인 하면 반항 생각나잖아요. 이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 되짚어보면 이런 반항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없었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반항이나 기존 질서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건데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내 권위에 반항한다, 반대한다 라면 불쾌해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특징이죠. 두 번째는 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전두엽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하지 않는 데에 비해서 다른 기능들이 정신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두엽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영역, 그리고 뭔가 판단하는 영역들이 뭔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특징이죠. 뇌에서 아이들은 평온해 보이지만 뇌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달고 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네가 뭘 했다고 피곤해? 네가 한 게 없는데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뭘 했다고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뇌의 변화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것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뇌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사춘기에 뇌에 가지치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가지치기가 일어날 때 이 아이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은 모두 다 잘라져 나가요. 뇌는 굉장히 게으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는 이 아이한테는 필요 없네 하고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오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이 아이는 운동을 안 좋아하네? 잘라버려 하면 이 아이는 평생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만화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줄거리를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웹툰이나 웹으로 된 만화로 된 글을 보면 저는 그림은 하나도 보지 않아요. 그 웹툰에 있는 글자만 읽거든요. 저한테는 사춘기 때 그 부분이 가지치기 해서 댕강 잘라져 나간 거죠. 그림으로 뭔가를 이해하는 부분은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그때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내 아이한테 살려둘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잘 찾아내서 뇌를 멋지게 육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수용이에요. 수용. 내 생각이 수용받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라는 거지, 그게 오냐오냐 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나 저기 편의점에 있는 거 물건 가져왔어 이랬을 때도 잘했어, 오 최고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예인데요. 그런 것처럼 규칙이나 꼭 정해진 꼭 해야 되는 그 바운더리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한 결정, 그것에 대한 책임, 이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오냐 오냐 하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있어 보면 정말 무조건 오냐 오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바운더리를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조차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부모가 더 그 기준을 못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를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 안에서 아이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 잘한다, 딱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보는데 제가 네가 한번 해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시험을 망쳐봐야 자기가 멘붕이 온다고 하죠. 그러면서 좀 할 마음이 생길 거야, 그냥 내버려 둬 라고 해서 제가 그냥 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시험 보기 전에 밤새도록 웹소설을 보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책을 읽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시기가 안 좋았을 뿐이지 오케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시험이 끝나고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너 너무 피곤하겠다, 나를 새서 소설을 봤으니 너무 피곤하겠다, 일찍 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얼씨구죠, 학교 갔다 와서 한숨 푹 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밤에 이제 그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날도 또 웹소설을 봅니다. 엄마가 크게 잔소리 안 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겠죠, 아이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새벽에 깨서 보니까 아이가 웹소설을 보느라고 스마트폰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뭔가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차원이냐면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가 시험이라는 자기가 해야 할 일 앞에서 저는 오로지 정말 오냐오냐 하면서 그래 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쯤은 틀릴 수도 있지, 그런데 너 피곤하지 않겠어? 라는 걱정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이를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이라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그리고 네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시험 공부다. 그런데 이 시험 공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가 밤을 새고 웹소설을 본 것은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 잠을 물리치고 오늘 볼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기본이라도 좋으니까 남겨진 시간 동안 충분히 하고 가라. 그게 너의 책임을 다하는 거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그날 본 수학 점수는 꽝이었지만 제가 그날 다짐을 했습니다. 아이한테 내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게 뭐였을까? 내가 정말 봐야 될 거는 보지 못하고 딱 좋아 오냐오냐만 했던 거예요. 아이한테도 뭔가 책임주고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정말 부모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날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뭐 요즘도 가끔 망각하죠. 망각하면서 아이한테 피곤한데 좀 쉬어. 근데 뭐 숙제 그냥 쉬운 문제는 빼고 어려운 것만 해가.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악마의 유혹을 할 때도 많은데요. 왜냐면 아이가 안쓰럽잖아요. 나의 오냐오냐가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요. 습관과 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요, 의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는 무슨 말을 하니? 나는 모르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코로나 시절에 집에서 줌 수업을 했더니 내 아이가 잠만 자더라. 수업을 하나도 안 듣고 내 화면을 올려놓고 밑에서 게임만 하더라. 정말 실망이다. 이랬었다니 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모님 많으시죠? 그 댓글에 선생님들이 댓글 보셨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도 그러고 있었는데 부모님만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죠? 이런 습관이나 태도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이야기했을 때 어떤 예의를 지키지 않는 답변, 그리고 중간중간 불쑥불쑥 끼어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아이가 꽤 똑똑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있으시죠? 네. 그래. 저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그거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아무리 정당하고 굉장히 건설적인 메시지라고 해도 태도가 잘못되면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어른들이나 주변을 대하는 태도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요,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죠. 관계가 좋아야지만 그 아이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엄마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사춘기 때 입을 꼭 닫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춘기만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대학교에 가서 명문대에 떡하니 합격해 놓고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부모와 단절하는, 이제 됐지? 라고 하는 아이들 적지 않아요. 그런데 명문대에 갔어? 라는 소문은 들리지만 문 닫고 들어갔어? 라는 소문은 들리지 않죠. 그게 바로 옆집 엄마들과 이야기했을 때 내 아이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지 그런 어려운 점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특목고 가서 누구는 어디 가네, 누구는 어디 갔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특목고에 가서도 잘 대학에 입결이 나오는 아이들은 몇 프로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거를 나눌 수 있고 기꺼이 방향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 들어서 정말 중요해진 게 있습니다. 공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한 단계 초등학교 때 아이가 순할 때 엄마 말 들을 때 쌓아놨는데요. 사춘기가 되면서 와르르 관계가 안 좋아지면 무너지죠. 그리고 한 번 더 무너지는 게 스마트폰을 살 때 와르르 또 무너집니다. 저는 조금 답답했던 게 공부를 이렇게 하면 잘해요. 어떻게 하면 대치동에서 뭐 공부법은 이래요. 막 이야기하는데요. 스마트폰 쥐어진 순간 대치동, 뭐 지방 아무 상관없이 다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뭔가 온라인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조절력이거든요. 스마트폰을 싫어하고 안 하고 싶어 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꼭 끊어가야 될 때 여기서 잠깐 멈출 수 있는 조절력이 필요한 거죠. 명문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싫어해서 뭐 투지폰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이것과 단절해서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라는 조절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기꺼이
스마트폰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조절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주 사춘기가 오기 전부터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언제 시작할지, 그리고 언제 끝낼지. 아이가 미친 듯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야, 그만해! 갑자기 스마트폰을 뺏어가지고 딱 잠가버리죠. 그러면 아이는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금단 현상이 생겨요. 더 미치도록 스마트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 더 많이 스마트폰을 하면 스마트폰을 잠그거든요. 그러면 더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잠그니까 더 하고 싶고 계속 생각나서 엄마 몰래 숨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열어보면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막 5-6시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잠그지 않았으면 오히려 나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어. 그런데 엄마가 못하게 하는 순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규칙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정하냐? 아이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나 이 게임 2판까지만 할게. 나 이 영상 3편만 보고 끝낼게. 라고 하는 연습을 어려서부터 자꾸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나 몇 시에 학원 가야 되니까 언제까지만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 수 있겠네. 몇 편만 볼 수 있겠네. 라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요.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내가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킬게. 라고 하면서 아이가 완벽하게 해낸다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아이는 흔들리고 계획을 어기고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이런 아까 말씀드린 태도나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습관으로 아이가 잡아가도록 자기 조절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또 필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 유머가 필요합니다. 사춘기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유머예요. 이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이 아이는 이러다가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닐까? 이 아이가 삐뚤어질 것 같아. 잘못 클 것 같아.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막 생각이 확장되고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좀 사춘기 때 좀 아이가 툭 하고 반항을 한다고 하면 그럴 때조차도 좀 가볍게 넘기실 필요가 있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너 무슨 일이야? 너 학교에 누가 괴롭히는 아이 있니? 이렇게 굉장히 깊게 딥하게 들어가는 게 부모들 특징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아이들이 흔하게 겪는 월요병처럼 월요일이니까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 이리 와봐, 앉아봐. 학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사람이 성실해야 돼.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요, 아이한테 그래? 이상하네.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학교에 가기 싫을까? 학교에 가서 네 얼굴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위트 있게 좀 가볍게 넘겨주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심각하게 사춘기에 한 가지 행동으로 뭔가 잘못될 것 같아. 얘가 수학 40점 맞으니까 평생 수포자가 될 것 같아. 아니, 1타 강사인 정승재 선생님도 중학교 때 수학 점수 굉장히 낮았대요. 그런데 1타 강사 됐잖아요. 평생 가는 거 아니거든요. 좀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중요한 건 부모에게 아이와 헤어질 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글을 쓴 지 3년, 이제 4년째 되는데요.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준비하면서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저는 계속해서 플랜을 A, B, C, D 쭉쭉쭉 짜서 주는데 아이는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할게. 엄마가 참견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는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왜 안 하고 알아서 할게 라고만 이야기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구나. 너도 망가지고 내가 아이를 어쩌면 잡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글을 쓰고 아이는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날도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엄마 이런 유튜브 있어. 그러면서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난 사춘기를 잘 모르잖아. 너네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부탁하거든요. 저 이 원고 답지를 마련하면서도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마련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잘난 체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해주고요. 제가 답지한 거를 자기들이 검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저도 하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이하고 계속해서 아이의 인생에 관여하고 내가 주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딪히게 됩니다. 사춘기를 가장 힘들어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부모예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의 사춘기를 부모가 힘들어해요. 왜냐? 아이가 자꾸 나를 버리고 가는 것 같거든요. 자기 인생을 찾아서 나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지마, 나 여기 있어. 엄마가 더 필요하잖아. 너 왜 그래 갑자기. 너 나밖에 없는 아이 아니었어?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가 더 아이하고 이렇게 헤어지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사춘기의 갈등이 깊어진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단 아이가 나와 독립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꾸려나가는 것에 포인트를 주고요. 그럴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기꺼이 나는 내 삶을 살겠다.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자기 삶에 몰두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아이도 인생 저렇게 사는 거구나. 자식만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도 엄마 인생이 있지. 나도 그럼 내 인생을 살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게 무엇보다도 부모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내가 알아서 할게.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정말 감사한 말이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 공부는 내가 할게 라는 말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을 할 때 한숨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까지 못 해낼 것 같아서, 엉뚱한 방향을 할 것 같아서 알아서 할게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알아서 할게라는 말이 내가 왜 마음에 안 드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알아서 할게가 싫지? 지금 30대, 40대에도 부모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자녀가 많다는 게 전반적으로 사회의 문제잖아요. 그 친구들의 문제는 뭐죠?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된 아이가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것은 박수 쳐주고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해야 될 일이에요, 실상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제 아이처럼 밤새 웹소설을 보고 수학 점수 40점 맞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알아서는 뭘 알아서 해? 네가 세상을 알아? 저도 저희 아이 사춘기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너는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어 세상을. 그래서 네가 알긴 뭘 알아. 네 친구들도 이만큼의 시선으로 보고 있어. 세상은 넓게 봐야 되는 거야. 엄마가 알지 네가 무슨 세상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산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나는 부족한 인간이구나. 나 혼자로 하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쌓이면 결국은 부모한테 의지하고 평생을 부모 옆에서 독립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지금은 학령기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빨리 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 목표가 뭘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나에서 독립해 나가는 거잖아요. 나한테 끝까지 붙어서 엄마 나 40인데 내 아이 좀 부탁해. 나 결혼은 못할 것 같아? 나 취업은 어떻게 하지? 직장 상사한테 전화해서 저기 이 아이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은데요 라고 대신 사직서를 내주는 그런 자녀를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알아서 할게가 용납되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의 심리를 보면 왜 알아서 할게를 인정하지 못할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여기서 한번 실패하면 뒤처질 텐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거까지 공부를 다 해놓는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그 진도를 못 나가고 여기서 놔버리면 아이가 제대로 못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중학생 시기를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용납하는 시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화딱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하고 많이 말다툼을 하고 아이가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어 하면서 운 적도 꽤 많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네. 아이의 실수와 실패를 기꺼이 용납하지 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정말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게 사춘기 중학교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춘기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춘기에 학습의 자기 주도성이 생기는 시기예요. 아이의 발달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학교에 들어가는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습을 할 뇌가 준비가 되고 사회생활을 할 그런 전반적인 발달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 적기에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보신 분이라면 다 이 부분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1학년이 되니까 이렇게 친구들하고 혼자 놀던 거에서 벗어나서 같이 놀 수 있구나. 뭐 2학년이 되니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시기마다 변화가 있잖아요. 사춘기에 그렇게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아이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해를 들어보자면 2024년에 숙명여대의 연구팀에서 자기주도 학습, 사교육의 효과가 무엇일까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길 요즘에 초등은 엄마빨, 중등은 학원빨, 고등은 자기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나?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초등에서는 사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초등 때는 사교육을 받느냐, 뭐 집에서 공부하느냐, 혼자 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학습의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패해보고 다시 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중학교에서는 학원빨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이 사교육보다 효과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는 실수하고 실패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의 중학교에서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주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과 사춘기가 만나는 거죠.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흔히 오해를 좀 많이 하세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알아서 목표도 세우고 알아서 체크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 10대 아이들한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우리 어른도 내가 목표를 세우고 작심삼일이잖아요. 계속해서 깨지고 다시. 그럴 때는 작심삼일의 연속이다. 작심삼일을 365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아이한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다시 실패하고 못 지킬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해서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아이는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인강을 들었더니 인강은 안 되겠더라. 패스를 끊었는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들었어. 그러면 다음 달에도 안 들을 가능성이 많겠구나. 그러면 패스를 끊는 게 아니라 단과로 끊어볼까 하면서 단과로 또 끊어보고, 내가 학원에 갔더니 학원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나는 단체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스킬에서는 도저히 누군가 한 명이 나를 좀 가르쳐주고 끌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럼 과외를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자기주도 학습 학원, 그리고 자기주도 한다는 것을 핑계로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 그 다음에 뭐 학원, 과외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가 이야기해요. 아, 나한테는 요런 학원의 유형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준비를 하고 나서 지금 고등학교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성적 사실 특목고 가는 아이 아니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성적에 몇 점을 맞느냐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학습 방법을 찾고 나한테 맞는 것을 세팅해 놓고 고등학교에서부터 붕붕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춘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사춘기에 많이 주시는 게 좋죠. 사춘기에 성적이 들쑥날쑥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웬만한 아이들이 다 잘하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어떤 아이는 꾸준히 잘해 나가고 어떤 아이는 저 엄친아였는데 분명히 잘했는데 라고 하면서 곤두박질 치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을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의 초등학교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초등학교 때 자기 아이가 의지를 가지고 막 욕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해진 플랜대로 공부를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 아이가 경험한 성취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욕심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제가 상상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끝까지 버티는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끝까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요. 본인 욕심이 있는 아이가 끝까지 버틴다고 해요. 부모가 어떻게든 끌고 가서 하는 아이는 결국은 손을 놓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욕심이 있는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기가 뭔가 성취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따라해 봤더니 이거 괜찮은데? 재밌는데? 되는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또 해보고 싶어. 나 이렇게 한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라는 생각들이 쌓이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욕심이 생긴 아이는 계속해서 좋은 것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초등학교부터 공부하는 과정 안에서 그런 성취를 못 느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끌려만 온 아이들이 있죠. 넌 이거, 다음은 이거, 다음은 이거, 다음은 이거. 그런 아이들은 결국은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A와 B 중에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래 안 할래로 물어보면 아이는 안 할래 선택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A와 B가 있어. 넌 어떤 것을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면 그 안에 아이의 선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시켜서 라기보다 내가 선택했어. 내가 A를 골랐어.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해봤더니 이런 성취가 있었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B 중에서 뭐를 고르래? 라고 하면 아이가 이번에도 나 성공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선택하고, 그런 아이의 선택이 존중되는 과정이 쌓이는 아이들은 꾸준히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가 주체가 되느냐 객체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이의 기분이 좋아야 공부 잘한다 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심리적인 안정이 아이한테 창의성과 효과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워줍니다. 정서가 안정되면 아이의 스트레스가 낮아지고요. 아이가 뭔가 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가 정서가 안정된 상황에서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이라고 하죠.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3가지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못해, 안 해, 그리고 말 없음. 안 해라는 거는 뭐죠? 반항입니다. 나 싫어.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나 잘 못하는 모습 보여주기 싫으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할래 라고 하면서 반항의 형식으로 말을 하고 문 쾅 닫고 이러는 거예요. 못해라는 거는요, 언어적으로 혹은 행동적으로 자기 불구화를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인데 나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서 시험 못 볼 것 같아. 이것은 언어적 자기 불구화에 해당되죠. 행동은요, 나 시험 봐야 되는데 오늘 좀 드라마 정주행을 해야 될 것 같아. 나 시험 스케줄과 상관없이 오늘 친구랑 만나서 놀아야 될 것 같아? 게임해야 될 것 같아. 이것은 자기 불구화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우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데요. 말 없음.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싫다고 안 했으니까 알아들었겠거니 긍정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막 주다가 아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한다 못한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예는요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 아시죠? 화장실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를 하는지 모르는데 안 나와요. 목욕을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거는요 뭔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을 때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시간을 놓쳐버리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해, 못 해, 말 없음. 이 3가지 아이의 반항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아이의 두려움이 담겨 있어요. 나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부모님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비난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반항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다면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기꺼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서 안정과 학습이 연결이 된다고 보면 좋겠어요. 사춘기 부모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인내심입니다. 참고 참고 또 참으셔야 됩니다. 아이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욱하고 아이를 막 혼내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참으셔야 됩니다. 사춘기에 반항을 해서 부모한테 대들고 할 때도 한번 꾹 누르시는 게 필요해요. 아이한테. 그리고 나서 감정적으로 좀 정리가 됐을 때 간결하게 내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죠. 아이한테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는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그거는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불안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부추기기 때문에요. 아이가 부모를 때리고 부모한테 욕하고 이런 부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기 전에 멈출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감정적으로 막 폭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집을 나오세요. 집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서 아이와 공간을 떼어내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집에서 아이한테 하지 마시고요. 저녁에 공원 산책하면서 이야기하세요. 그때는 아이가 릴렉스 되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잖아요. 감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었을 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내가 곧 말하고 싶은 게 있고 아이가 금방 갔으면 하는 길이 있더라도 한 번에 갈 수 없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누르는 게 필요해요. 저도 때로는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너무 자주 들었거든요. 언제 사춘기가 끝나나? 그러나 사춘기는 정말 끝나더라고요. 아이는 난 사춘기 없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크게 뭐 이렇게 부모한테 반항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결정적으로 사춘기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는 엄마가 싫지 않았는걸? 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오케이, 100점인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물론 중학교 내신을 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괜히 싫어지고 미워지고 멀어지고 싶은 게 사춘기잖아요. 그런데 그 정서를 간직해냈다는 거는 그 어떤 행동들 알아서 할게, 움직이지 않고 막 반항하고 이랬던 행동들을 다 뒤덮을 만큼 위안이 되더라고요. 내가 한 번 더 참고 두 번 더 참고 세 번 더 참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요. 아, 못 참겠다 싶을 때는요, 좋아하는 걸 하세요. 뭐 운동하셔도 좋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꿈꿨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하다가 지나가면 조금 아이한테 몰두해 있는 것에서 벗어나면 시간 좀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아이하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춘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춘기는 기회입니다. Change is chance라고 하잖아요. 사춘기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고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그 스탠스에 따라서 아이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요. 사춘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춘기는 기회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힘을 믿습니다. 사춘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춘기 아이와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24년차 현직교사 이현옥입니다. 부모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면 사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과 함께 하던 행동들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나 그건 좀 이라고 흔히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과 같이 외출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부모님과 행동을 좀 거리를 둔다 하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춘기에는 당연히 부모님과 독립을 꿈꾸는 시기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는 조금 다르게 나 혼자만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랑 계속해서 같이 붙어 있으면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괜히 부모님이 싫어지고 부모에 대해서 엄마가 자연스럽게 했던 게
왜 꼭 그래야 돼? 라고 되짚어서 질문을 하는 게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조금 꺼린다. 그리고 뭔가를 숨기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사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가 뭔가 스마트폰을 막 하는데 점점 이렇게 몸이 엄마가 오면 돌아가요. 뭔가 안 보여주고 싶어 하고. 이러면 요것 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이외에도 뭐지? 라는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들이 생겨나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행동에서 저 녀석 봐라? 라는 자기를 찾는 자기의 생각을 좀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아이 사춘기 시작된 게 아닌가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꼭 가야 할 경우와 꼭 가지 않아도 할 경우 나눠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할머니 집에 가야 한다. 1월 1일이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가야 한다. 그런데 난 친구랑 약속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인성이다 라고 부모님이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너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는 가는 게 맞아. 그리고 나서 약속을 미뤄 라고 하고 데리고 가는 게 맞고요. 근데 가족끼리 편안하게 여행을 간다든지 혹은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나 좀 쉬고 싶어, 혼자만 있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오케이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보는데 가족끼리 갑자기 여행을 하게 됐어요. 제가 P라서 계획 없이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됐는데 아이가 자기는 3주 후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를 혼자서 집에 놔두고 여행을 가는 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죠. 그리고 늘 넷이서 여행을 다녔는데 셋이만 간다는 게 뭔가 허전하고 아이가 정말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였는데 오케이, 너가 그런 결정을 했다면 좋아 라고 하고 기꺼이 아이를 두고 이제 저희 아들하고 셋이서만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왔더니 아이가 즐겁게 배달시켜서 1인분 음식 맛있게 먹고 시험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향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자기 의견을 받아주고 기꺼이 자기 의사를 존중해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더라고요.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젓하고 독립심 있게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럴 때처럼 이렇게 판단하셔서 꼭 가야 할 곳과 자유를 줄 곳을 결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듣고 맞장구 치고 짧게 이야기해라. 저는 사춘기 자녀와 대화법을 궁금해하시는 부모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애 연예인 있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연예인. 저는 공유를 좋아하거든요. 자, 공유와 내가 소개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유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겠죠. 네, 너무나 소중한 기회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공유가 이야기를 했을 때 끄덕끄덕 할 거예요. 네, 맞장구를 쳐주겠죠. 정말요? 리액션도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그리고 공유 앞에서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또 실수하고 그럴까봐 말을 많이 못할 거예요. 듣는 것 위주로 하겠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집에 있는 내 아이, 공유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공유보다 나한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죠.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죠. 그렇다면 내 아이를 공유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내 최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와 대화를 하면 대화가 술술 풀리겠죠.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요. 정말 우와 이렇게 맞장구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말에 딴지를 절대 걸지 않아요. 그쵸?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어떻게 딴지를 걸겠어요.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 내가 혹여나 다른 좀 반대 의견을 내고 싶더라도 굳이 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를 상상하면서 자녀와 대화를 하면 사춘기 자녀와 대화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꼴 보기 싫을 때는요, 얼굴을 딱
막 만드세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들면 아이가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싶어지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가 뭘 알아? 라는 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춘기 아이한테 가장 많은 욕구가요, 인정 욕구예요. 그 중에서도 부모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랑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섰는데 그 모습이 부모한테 인정을 받는다면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네가 뭘 알아? 라는 말은 아이를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조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철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출처가 친구들이에요. 자기들 철없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툭 던지는 말, 혹은 요즘 아이들이 숏폼 영상을 많이 보니까 숏폼에서 얻은 정보라든지 혹은 인터넷 댓글에서 본 이야기라든지 자기 가치관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쏙쏙쏙쏙 흡수를 해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툭 던지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아. 그런데요, 예를 들어 2100년에 2050년에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는 아이가 더 잘 알까요? 우리가 더 잘 알까요?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세상의 트렌드나 주요 관심이나 생각들은 아이가 더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그런 생각들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 너희 세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대화를 하고 네가 뭘 알아? 라는 이야기가 들으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또 라떼 마리아 시작이야. 엄마 아빠랑은 정말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무시하지 말고요. 그 분야에서, 그 세대에서는 내 답이 맞을 수도 있어. 네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는 누구보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꼬리 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가 뭘 알아?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너 몇 살 때 그랬었지. 너 예전에도 그런 적 있잖아. 라고 하면서 과거를 소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어. 이 건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줘. 라는 게 아이들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소환하지 마세요. 과거에.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까지 막 떠올리잖아요. 커트 하시고요. 꼬리 물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내가 지금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인정이에요. 그렇지만 과거까지 낱낱이 끌어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대화하고 싫고 부모의 말에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꼬리 물기 조심하세요. 수포자 선언을 갑자기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갑자기 수포자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미 어디선가 구멍이 천천히 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수학을 포기하는 게 수포자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아이가 힘들어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아이들은 계속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부분에서 소화가 안 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구멍이 계속 쌓였을 텐데요.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따져보는 게 필요해요. 그거를 부모님이 판단하시기는 어렵고요. 전문가한테 믿고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들의 공부를 부모가 봐주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공부를 봐주면서 정서에서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많고 관계만 안 좋아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어른을 통해서 이 아이가 수학에 어떤 면을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믿을 수 있는 어른, 멘토를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른을 곁에 두면 좋겠죠. 뭐 친척 형이라든지 친척 오빠 아니면 이모, 뭐 옆집 누구?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어른이 있으면 훨씬 건강하게 아이가 그것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수포자가 많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수학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들이
너무 많은 문제풀이에 노출되다 보니까 수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희 학교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내는데 교과서에서 정말 숫자만 바꿔서 내셨대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적이 정말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원망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게 뭐예요?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여주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과서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지 않고요.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정말 한 달 전부터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리고 문제집을 많이 풀거든요. 그런데 정작 교과서는 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수포자의 이유가 이것에서부터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이 17년 동안 아이들한테 매번 물어보셨대요. 중학생들한테, 자, 내가 6살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지금 배운 수학 개념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줄 사람 있을까? 한 반에 30명 있는데요. 한두 명도 설명해 주는 아이가 없었다고 해요. 아이가 배우긴 하지만 자기 것으로 익히지 못하고 그냥 속도만 나갔던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수포자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학습법 뭔지 아시죠? 네, 공부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엄마한테 설명해도 좋고 인형한테 설명해도 좋아요.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설명해 가도 좋겠죠. 그런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아이들이 오히려 수포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일을 배웠으면 1.5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복습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바쁘죠. 그래서 이렇게 복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시간이 없고 학원에서 일 배운 것을 내가 배웠다, 공부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정말 갑자기 나 못하겠어 라고 손 놓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학은 정말 탄탄하게 쌓아 나가셔야 되고, 부모가 파악하기는 어렵다면 전문가나 믿을 수 있는 어른을 통해서 아이의 수포의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포자라고 해서 절대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에서 기초 학력을 가진 친구들 있죠. 굉장히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서 이제 수학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아이가 수학 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라고 하면서 수학 문제가 마치 외국어처럼 보이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수준보다 훨씬 낮은 그런 문제를 프린트해서 주셨대요. 아이들이 풀 리가 없죠. 못해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똑같은 문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 이거 풀려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도 수학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근데 아이는 몰라요. 그러면서 어머? 이게 풀리네? 내가 이게 왜 풀리지? 다음날 되니까 2문제가 풀리고 3문제가 풀리고 하면서 아이가 마음속에 어머? 나 수학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학교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수포자 아이들한테는요, 아이 수준에 조금 쉬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되네? 수학이 풀리네? 라는 그런 성취감을 주시면 아이가 그걸 쌓아가면서 수포자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답이 정해져 있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너 답지 베꼈어 안 베꼈어? 수학 숙제 했어 안 했어? 라고 하면 나 안 했거든요. 안 했어 라고 하면 뻔히 혼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계속 몰아붙여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상황을 놓이게 되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 쌓이게 되죠. 뭐 답지를 베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 수학 숙제를 얼만큼 했어? 언제까지 할 수 있어?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지, 수학 숙제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일단 거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이 되고요. 답지를 베끼는 아이의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인지 수학 숙제가 너무 많아서인지 이유를 찾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대부분의 아이는요, 2가지 다 해당이 되겠죠. 특히 가장 많은 이유가요, 숙제가 너무 많은 경우에 답지를 베끼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가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10시까지 수학 숙제를 하고 12시까지는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을 하면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숙제가 너무 많아.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학원에 보내면 뭐 한 달, 2달 안에 한 학기 과정을 끝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게 진도를 빼려면 숙제 양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입시에 관여가 안 되는 과목의 경우 문제집을 꺼내서 숙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왜일까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인 경우가 많겠죠. 그 숙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시간 안에 할 수 없을 경우 답지를 베끼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른 경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의 수준에 맞지 않는데 너무 어려운 진도를 나가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실마리조차 찾아낼 수가 없을 경우 답지를 베낄 수밖에 없거든요. 도대체 길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답을 안 쓰면 그냥 안 푼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 너무 많은 숙제 양 때문에 답지를 베끼는 경우 있으니까요.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겠죠. 그래서 아니 학원에서 다 같이 진도 나가는데 숙제 양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 중에서도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이가 정말 할 수 있는 뭐 기초 부분만 착실하게 해간다든지 아니면 B단계까지는 정확하게 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좀 정해 주셔야 아이가 자기 속도에 맞게끔 숙제를 할 수 있겠죠. 전남대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초등학교에서는 5%, 중학교에서는 2%의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이 정도인데요. 실제로 학교에 있다 보면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정도로 아이들이 학교에만 오면 배가 아파요. 매번 보건실에 가서 아프다고 하고 집에 가고 친구들과 관계를 어려워하고 그렇게 호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국은 알게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월요병으로 학교 가기 싫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학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만 알거나 나만 모르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뭘 할 때 자기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만 으쌰으쌰하고 오냐오냐 했던 그런 과정에서 실패를 모르는 경우에 친구들도 모두 내 위주로 되어야 된다 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에서 잘 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나만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아프기도 한 게 학교라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때로는 과감하게 그럴 수도 있어. 나만 모를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도 참아내면서 컸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좀 털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학교인데 그런 연습이 안 되면 자꾸 아이들이 학교 빠져나와서 숨는 거예요. 집에 숨어 있다고 하면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없으니까 아예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것을 피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부분들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이들하고 정확하게 네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나 학교 가기 힘들어 라고 할 때는 좀 과감하게 쉬어주실 필요도 있어요. 너무 정서적으로 시달렸거나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너는 학교 가서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 하면서 밀어붙이는 부모님 계세요. 그럴 때는 아이가 좀 이해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정답은 아이가 알고 있잖아요. 왜 학교 가기 싫은지, 어떤 면이 어려웠는지 좀 이야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아이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힘든 얘기를 하면 내가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정말 찢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한 번 더 꽁꽁 싸매고 결연하게 다시 부모가 마음을 잡고,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너무가 힘들다는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더 한번 해보자 라고 지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가 거기서 더 무너지고 울고 막 그래 피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는 다시 설 힘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그리고 특히나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아이랑 나눠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해봐도 좋겠죠. 선생님들이 솔직하게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오는 피드백이 좋지 않은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판단을 다 이야기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정중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선생님의 선한 의지와 선한 방향성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겠으니 내 아이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달라 라고 하면 그것마저 피하실 선생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원해주면 좋을지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또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연락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아이의 어떤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그거를 수치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얻거나 친구 엄마한테서 듣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학교에서 좀 객관적으로 자료를 받는 게 좋은데요. 담임 선생님이 영향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 정보를 주실 수도 있고요. 학과 선생님들도 다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에 뭐 1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한 반을 가리키잖아요. 사실 담임 선생님만큼 그 선생님들이 아이를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의 평판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아이들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근데 A라는 아이에 대해서 이런 면이 있어, 그러면 이런 면이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모이는 접점이 바로 담임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담임 선생님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각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의 또 정서적인 부분을 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담 받는다. 그러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큰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은 아이의 감정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담 선생님과 연계해서 정보를 얻고 피드백을 하고 또 특히 상담 선생님이 부모 교육을 같이 받으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빼지 마시고요.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전문가들과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조금 방향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보를 얻으시면 좋습니다. 아이마다 다 다르겠죠. 가정에서 문제가 학교에서 발산이 되는 아이도 있고요. 학교 안에서 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판단하시기에는 가정에서 정해진 룰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태도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한 경우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인간관계에서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는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아이가 사과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친구 관계에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넌 왜 사과도 안 해? 그럼 네가 뭘 잘했어요? 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정에서 교육을 좀 많이 해주시고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내 자식만 이렇게 감싸고 도는 것보다는 내 아이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너무 감싸고 돌아도 문제고 네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아이가 하지 않은 잘못까지 싸그리 혼내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이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이제 중학교에 있다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가정에서와 사회인 학교에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부모님 앞에서는 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는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죠. 그러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도 크게 타격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을 때도 너무 과장하거나 너무 축소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거칠고 폭력적인 아이와 어울리는 내 아이, 유유상종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내 아이한테 그 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거친 친구랑 어울려서 뭐 폭력적인 사안이 발생을 하면요, 100이면 100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친구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요, 학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A가 B만 계속해서 괴롭히고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A가 B한테 던지고 B가 다시 받아서 A한테 던지고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내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하나씩 대화를 되짚어 보면 내 아이가 분명히 던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부끄러워하시면서 내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내 아이한테 그런 기질이 있는 거는 아닌지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 아이가 문제라고? 내 아이한테 문제야기지 그렇게 있었던 거라고? 라고만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요, 아이한테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친구의 어떤 그 빈자리가 있었던 거죠, 정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아 떨어져서 친구와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내 아이가 쓰레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하고 시작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죠. 아이한테 어떤 불평이 있고 어떤 불만이 있고 아이가 어떤 친구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춘기에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줄줄줄줄 자기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아이가 거칠고 폭력적인 아이와 어울려서 학교폭력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걸 눈치를 못 채지는 않거든요. 물론 아이가 이야기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이야기하고 그럴 수는 있다고 해도 아이의 평소 생활을 관찰하면서 좀 객관적으로 아이를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저희 아들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저녁 시간에 자리에 앉으면 자기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줄줄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과 어울렸고 어떤 활동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해요. 제가 바빠서 며칠 동안 그런 이야기를 못하면 화를 냅니다. 엄마랑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조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랑 어울렸을 때 툭 던지시는 거예요. 괜찮겠어? 요 정도로만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정말 나쁜 아이고 너랑은 맞지 않는 아이고 절대 어울려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 반항심이 더 커집니다. 사춘기에는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친구가 세상의 전부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가까이 여기는 친구에 대해서 내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부모가 나쁜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막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실 알고 있어요. 내 친구가 사귀는데 뭐 담배를 핀다. 욕을 굉장히 거칠게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 얘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사고력이 있거든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랑 어울리면서 얻는 즐거움이나 얻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너 절대 놀지 마, 그 애랑 어울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 네, 그래서 그냥 툭 엄마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괜찮은 거지? 이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좀 판단하면서 정리하고 자기의 결에 맞는 친구를 사귀어 나갈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채우고 싶은지가 그런 기질적인 면이 있겠죠. 물론 기질이라는 것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뭐 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아이들, 뭐 행동으로 같이 운동하면서 친해진 아이들, 이런 기질도 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서로 오고 가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도 사춘기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인기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일 것 같아요? 입이 무거운 친구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쟤는 믿을 수 있어. 쟤는 어떤 말도 옮기지 않아. 그런데 역으로 굉장히 뭔 사건만 있으면 막 이쪽 친구, B 친구, A 친구한테 들어서 뭐 C 친구한테 옮기고, 이런 친구들은 정말 자기들끼리도 손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질적으로도 친구가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아이들이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친구가 돼요. 사춘기에는 정말 재미있는 게 오늘은 친구였다가 내일은 싸우는 경우, 오늘은 친구였는데 내일부터 절대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나한테 기질이 맞는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기질이라는 게 뭐 다양한 분야에서 나와 정서적으로 맞든지 행동적으로 맞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 무슨 기질이구나, 너 뭐 MBTI가 뭐구나 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나와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 많은 친구와 만나서 트러블을 겪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너무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쌓아 나가면서 그때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사회 나가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같은 학년기 나이 또래가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경험들을 쌓아 나가는 게 아이한테 힘이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마다 특히 엄마가 아들 친구를 볼 때 당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거친 아이들이랑 막 어울린다 그러면 너는 모범생이랑 어울리지 왜 저런 아이들이랑 어울려? 막 이야기하면서 뜯어 말리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서 아이가 채우는 욕구가 있고 거기서 배우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친구가 조금 다른 기질이 있는 친구를 사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시고 모든 관계를, 많은 관계를 경험할수록 아이 인간관계가 풍부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024년에 베스트셀러였던 불안 세대를 읽어보면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 세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요약해 보자면 우리 아이가 새벽 2시에 시내를 돌아다니는 일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나 위험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내버려 둔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는 새벽 2시에 아이가 어떤 곳을 휘짓고 다니는지, 어떤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과보호가 어디서 일어나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를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맞다 라고 무릎 치는 분이 많았을 텐데요. 아이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은요, 사춘기의 반항을 누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춘기 위험해, 사춘기는 안 돼, 너는 내 보호 안에서 자라야지, 밖으로 나가는 건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야 라고 아이를 과보호하는 행동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아이는 노지에 나가서 부딪혀 보고요, 아이들끼리 서로 문제도 만들어 보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배우고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보호막 안에서만 계속 안고 있으면 아이는 성장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춘기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춘기가 됐다고 하면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너는 문제가 있어, 그냥 조용히 따라 라고 하는 부모님이 많은데요. 그것 또한 과보호의 한 유형이거든요. 사춘기에 기꺼이 부모한테 반항해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의지대로 밀어붙여서 뭔가 실패해보고 혹은 성공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부모님들이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에서 좀 벗어나셔서 사춘기 아이가 마음껏 반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사춘기 아이를 좀 더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칭찬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사춘기 아이들도 칭찬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한 칭찬을 싫어하는 거죠. 너 정말 천재다. 이런 칭찬 받으면 어떨까요? 너무 부담스럽죠. 나 천재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칭찬의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일 텐데요. 정말 아이가 잘한 부분에 있어서만 정말 T처럼 팩트 폭행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가 알고 있죠. 아이도 잘한 부분을. 그러면서 그 칭찬을 좀 수월하게 받아들이고요. 사춘기 아이들도 칭찬을 목말라 합니다. 정말 특이한 게 사춘기 아이들이에요. 낮에는 칸트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는데 밤에 와서는 반찬 투정을 해요. 제가 몇 살이지 싶을 정도로 어린아이인가?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칭찬받고 싶으면서도 거리는 두고 싶고 이런 심리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 건데요. 이때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접 칭찬입니다. 왜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하면서 슬그머니 문을 열어놓고 아이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친척이 왔을 때, 뭐 옆집 엄마가 왔을 때 슬쩍 문을 열어놓고 우리 아이는 보통 되게 욕을 많이 하시죠. 근데 아이들이 재미있는 게 사춘기에는요, 자기 얘기에는 귀가 이만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쓱 흘려듣는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때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되 직접 칭찬이 간지럽다면 그런 간접적으로 아이가 쓱 흘려 들을 수 있게 하시면 좋아요. 특히 전화 같은 거 할 때 좋죠. 전화 같은 거 막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저도 굉장히 욕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면 전화 끊고 나서 아이가 와서 막 흥분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언제 내가 그랬냐고 막 대들거든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나 했으면 좋겠는데 늘 항상 그 얘기에는 귀를 많이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되도록이면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뭐 잘한 부분이 있어서 말로 하는 게 좀 낯간지럽다 싶을 때는 좀 등을 톡톡 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런 정도의 스킨십으로 해주시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가 그런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서 충분히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칭찬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주니까요. 칭찬을 굳이 피하실 필요는 없고 현명하게 하시면 좋겠죠. 아이가 게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이가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가장 정직하게 결과를 내는 게 뭔지 아세요?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게임을 통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게임을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판만 해야지 하고 있다가 다시 쌓여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게임을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내가 점수를 쌓아가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보는 아이도 있겠고요. 사회적으로 레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레벨까지 올렸어 라는 인정 욕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친구들과 그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학원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같이 놀지도 않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게임에서 만나자 게임 안에서 아이들과 만나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런 것 때문인지, 혹은 학교에서 대화할 거리가 게임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게임 막 얘기를 하는데 나만 그 게임을 안 하면 대화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화거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다양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밤새서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잡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요, 그냥 툭 까놓고요, 그러면 너가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면 프로게이머가 되자 라고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프로게이머의 세계가 어떻고 어떤 걸 준비하면 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이가 덜컥 겁부터 먹습니다. 나 뭐 프로게이머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너의 게임이 이런 것을 좀 망치고 있으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의 논리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정말 신성 같은 존재죠. 페이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페이커 영상을 같이 보면요, 페이커가 정말 감사하게도 게임도 좋아하지만
모범적인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커가 한 인터뷰 중에 나는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 라는 인터뷰가 있어요. 그거 보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세계적인 실력을 가진 페이커가 자기 실력을 위해서 저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라는 걸 알면 아이들 참 할 말이 없어요. 입지가 없어지죠, 자기도. 그러면서 조금 자극이 될 것 같아요. 페이커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한테 게임의 긍정적인 부분을 좀 일깨워주시는 것도 페이커 얘를 생각해봐, 이렇게 좀 던져주시는 것도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친아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엄친아 참 부럽죠. 부럽고 나도 가졌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장을 바꿔서 엄친아 본인도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엄마의 바람대로 엄마가 생각하는 만큼 멋지게 자란 아이, 그런 아이는 과연 행복할까? 내 아이의 장점과 단점은 내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나 아는 사람한테 모두 다 얘기하진 않잖아요. 제가 제 남편하고 우리 아이의 장단점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엄친아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이 자녀를 서울대학교에 보냈어요.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중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학원을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끈 대로 착착 단계를 밟아서 선행을 해서 서울대학교에 갔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대학교를 보내놓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갈 땐 참 좋았는데 서울대 들어가고 나서도 아이가 모든 결정을 엄마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러니 부모가 이제 성인이 된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 혼자 못 살아? 그것도 서울대씩이나 다니는 아이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착착착 키운 첫째보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면서 산 둘째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더라. 후배인 저한테는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게 맞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거든요. 엄친아라고 하면 보통 수용적인 아이들, 수동적인 친구들을 일컫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그려준 그림대로 자라는 아이들인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행복할까? 그리고 미래에도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불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 생활하면서 상장을 받잖아요. 모범상을 받는데 모두 여자아이만 상장을 받더래요. 그것도 굉장히 선생님 말씀에 순응하고 절대 아니라고 안 하는 아이들만 모범상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범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모범상을 받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얘기에 절대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하는 애들이 모범상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수를 막 쳐줬어요. 그래서 네가 정말 모범생이냐? 내가 볼 때는 진정한 모범생은 너야. 자, 대기업의 한 이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명문대에 나온 학생들을 위주로 신입사원을 뽑지 않겠다. 그 친구들은 회의록 정리는 잘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스스로 찾는 기는 어려워하더라. 수동적인 지시는 잘 따르고 보고서는 잘 만들지만 문제 해결력은 쉽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런 아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엄친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만 잘했던 아이가 엄친아였다면 이제는 육각형 인재라고 하잖아요. 그런 육각형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만날 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아휴, 사춘기 네가 문제야. 사춘기라서 이렇게 사춘기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아이들은 정말 불끈불끈 반항의 기운이 생겨납니다.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볼 때는 사춘기라는 프레임에 쓰여서 나에게 잔소리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엄마가 더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춘기를 문제 상황으로만 파악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사춘기 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생각은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사춘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요. 정말 건강하게 독립할 객체로 자라날 겁니다.